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수해로 인해서 온 나라가 수선한 가운데 아폴로 눈병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병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 한 전국을 강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악수나 접촉마저 기피하면서 눈병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고,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각자 휴교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얼핏 보기에는 그저 눈병이 한때 유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일선에서 이 병을 담당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한국 의료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든 행정 분야에 있어서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된 부분이 있다고 장담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더더욱 한심하고 황당한 것은 이러한 보건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고로 보건복지정책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건복지정책이 많이 처방되는 약은 환자가 직접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어라, 여러 가지 병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 일수가 많아지면 돈을 많이 내고 일반 부담을 해라, 혹은 어떻게 날짜를 만성병일 경우에 며칠까지만 의료보험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정책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고, 아폴로 눈병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하면 당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목욕탕과 수영장의 영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만약에 법적으로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수영장과 목욕탕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염물 자체를 피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휴교도 동시에 휴교를 시행을 해서 감염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 학교에서 눈병이 발생하면 그 학교는 휴교하고, 또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서 또 발생하면 휴교하고, 이런 식으로 병을 계속 이어달리게 하면서 결국 남도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눈병에 걸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끔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보건정책의 난맥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정권교체기에 들어서 이런 보건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이라든지 국가정책들이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소신대로의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오늘 녹화일이 수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게 되어 있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방송되는 날짜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수요일 정도에서 이제 롤오버가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 만기일의 충격은 오히려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장 자체는 향후에 만기일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단한 추세선만으로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와 같은 어떤 불확실한 국면에서는 사실은 지표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비추세 구간에서 보조지표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외에 파동조차도 현재로서는 이미 한 개의 하락 파동이 마무리된 다음 반등 파동이 어느 지점에서 생길 것이냐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시장을 아주 차분하게 짧은 잣대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약에 본다면 우리의 대응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 이 차트는 지난 4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하락 추세대를 형성해 왔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완전하게 하나의 어떤 파동이 지금 하락 파동이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실제 이러한 어떤 하락 파동의 마무리는 이제 1차적으로 이 하락 추세대의 의미가 없어졌음을 사실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하락 추세대의 완전한 어떤 소멸, 이런 하락 추세대가 완전히 소멸되는 양상들, 이러한 양상들은 실제로 이 구간대에서 하락 압력을 받아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락 추세에 대해 어떤 상단선을 이탈해 있는 이 주가의 움직임인데, 이 주가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제가 아마 지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요 지점이었는데, 이때 아마 반등이 일단은 무조건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는 의미가, 일단은 하락 추세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설령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의 하락은 존재를 하지만, 이것이 이러한 형식의 어떤 하락은 설령 존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형식은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구간 내로 다시 복귀하는 하락의 흐름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나빠지는 셈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자들은 현재 이 상단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이 지점과 200일 이동평균선 혹은 18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각도를 그리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4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힘의 에너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하향 돌파했다가 재돌파했다가 하향 돌파했다가 오늘 수요일에 다시 돌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농담처럼 3세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번에 4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만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시장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돌아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는 이제부터는 만기일 이후에는 이 하락 추세대 구간과 1차적으로 4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위치한 이 강한 저항대를 돌파해 나가는 순간, 즉 이 지점은 추세의 완전한 전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이며, 현재 이 지점에서도 40일 이동평균선을 이겨있는 이 구간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 이 40일 이동평균선과 추세대의 상단을 형성하는 이 지점은 어지간해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지지 구간이라는 점,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록 700선에서 다소 650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좀 더 후퇴할 수 있는 40, 50선까지 설령 밀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은 이제 좋은 중장기적인 어떤 저가의 어떤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으로 보이고, 앞으로 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현재 이 수요일인 오늘 돌파해 있는 이 주가가 4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만 해낸다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향한 상승 흐름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즉 오늘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다음 주 시장 흐름은 최소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길을 기대하는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만기일 이후에 우리는 현재 지금 아주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현재 이 40일 이동평균선 위로 넘어가서 이 위에 안착하는가의 여부, 이것만 바라보면 되고, 만약 이것만 지지한다면 여전히 2주 전과 같은 시각, 즉 4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강세 마인드, 200일 이동평균선만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것은 대세의 어떤 새로운 상승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물론 최악의 구간은 이 하락 추세대의 상단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최악의 경우가 되겠지만, 그러한 확률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지 않을까. 만약 극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 어떤 극적인 흐름 속에서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면, 수급상의 요인이 아니한 어떤 외부적 어떤 압력, 재료적인 요인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돌아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그 유명한 뺐다 꼼플리 현상으로 오히려 이것이 더 하락의 어떤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현재로서는 좀 섣부르지만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700선대라는 것은 우리가 큰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짧게는 3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준비할 때이지 시장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살 때는 아니다. 지금까지 3년간 잘 버텨온 투자자라면 지금 현명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앞으로는 그동안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래지 않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나갈 주제는 역시 이제 투자 심리학에 대한 주제를 이끌어 나갑니다. 사실 증권에 관련된 어떤 강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영양가 없는 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굳이 지금 몇 시간째 계속 끌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도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증권 강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 이외에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뭐 많은 책을 쓰시고 또 뭐 강좌도 많이 하시고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계속 굳이 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저 시중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말을 더 보태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 되지만 지금 투자 심리라는 부분을 시간을 길게 잡고 끌고 가는 제일 큰 이유는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정권을 기술적으로 오래 접근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투자자들도 뭐 이제 제 강의의 질이 어떻다 여부를 떠나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꼭 그냥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내용이 조금 더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 MBN의 게시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심리를 지금도 계속 해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행동이죠. 사람은 이제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매수면 매수다, 매도면 매도다 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이제 대중심리학에서 보면 어떤 사람마다 어떤 여건이 똑같고 여건이 동일하고 또 상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즉 행동은 다르다. 이 이유를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풍뎅이를 하나 줬을 때 그 풍뎅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풍뎅이가 예쁘구나라고 환호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상황, 우리가 계량화될 수 있는 어떠한 똑같은 요소를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각자의 행동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식시장에서도 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1대1로 존재할까? 누가 봐도 시장은 600, 700, 800, 900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도 왜 누군가는 끊임없이 계속 팔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는 물량이 계속 나타날까? 900포인트에서 계속 떨어지고 7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파는 사람은 시장이 나쁜데도 왜 누군가는 계속 사는 사람이 있을까? 똑같은 주어진 환경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반영된 우리가 객관적 표상, 말이 좀 어렵죠. 이 객관적 표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은 주관적 해석에 따른다.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은 각기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이미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게끔 된 시기에, 예를 들면 저라면 지금 뭐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까지 사회 속에서 제가 가져왔던 어떤 생각들에 대한 운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 이렇게 저한테 누가 얘기한다면 체격도 크고 얼굴이 우락우락하고 뭐 스케일이 크고 술을 잘 먹을 것이다. 또 누군가가 뭐 깡패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식하고 뭐 영어로 이름도 못 쓸 것이고 뭐 칼을 잘 쓸 것이고 이럴 것이다. 혹은 이러한 어떤 관념들이 제 머릿속에는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떤 반영되는 객관적 표상을 쭉 준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이 모든 요소에 따라서 제가 행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묶음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관적 해석에 따른 결과를 보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의 탁금이다. 뭐 예를 들면 거래량이다. 혹은 뭐 보조지표다. 혹은 외국인들의 선물,
뭐 그다음에 회전율,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시장이 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 실제로 나는 주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하지 이것을 계량화해서 이거는 5점, 3점, 2점, 뭐 4점, 2점, 합은 뭐 14점, 이것은 매수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인간은 이러한 것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을 내가 주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의 과정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하는 것, 그 해석의 과정, 즉 생각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 판단의 조직화라고 부릅니다. 혹은 사회적 정보의 조직화 이렇게 부르죠. 즉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상황에서 사회가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어떤 판단을 요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가라는 과정을 연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직화해서 판단을 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놓고 본다면 제일 먼저 인간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인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그 다음에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즉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을 찾는 행동을 한다. 제일 먼저 인상을 형성하고 두 번째는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을 형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첫인상, 예를 들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인상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 예를 들면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막연한 생각들, 그냥 좋은 사람, 호감 가는 사람, 나쁜 사람, 인과기인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즉 이것은 이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된 동기나 원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느껴지는 첫 번째 판단이죠, 바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인상 형성이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먼저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인과기인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인상 형성에 대해서 먼저 다룬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사물에 대한 인상을 규정을 한다 그러면 이 인상은 어떻게 결정짓느냐 하면 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어려운 말로 이 스케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고정적 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자라는 여자를 예를 들어서 송구스럽지만 남자들이 여자를 규정을 한다 그러면 예쁘다, 그저 그렇다, 못났다, 혹은 착하다, 고약하다, 뭐 그만하다, 혹은 뭐 요조 숙녀형이다, 아니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정해지는 어떤 판단의 틀, 이 판단의 틀 속으로 집어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관념으로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선이다 이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판단하느냐면 일단 후진산업이다, 그 다음에 굴뚝산업이고 하여튼 좀 재무구조가 좀 복잡한 회사들이고 이러한 어떤 좋지 못한 생각들을 제일 먼저 인상을 딱 떠올리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인상 이후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인상을 새로 이제 이 틀에 의해서 인상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새로운 인상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상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 부분은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초두 효과라든지 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최신 효과라든지 혹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인상을 결정을 짓게 되는데, 이 초도 효과와 최신 효과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합니다. 어떤 리포트가 있을 때 그 리포트의
첫머리에 암시해지는 내용이 이 전체 리포트를 평가하게 된다. 최신 효과는 리포트와 리포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이 첫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 결론 사이에 어떤 방해를 거는 방해가지가 삽입이 되었을 때는 이 마지막으로 본 우리의 기억은 이 뒷이야기만 남기게 된다. 이것이 최신 효과인데, 예를 들어서 재밌는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각자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통신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여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하나로 통신이 파워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리포트가 처음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면 일부 발빠른 분석가들은 주말을 통해서 하나로 통신이 파워콤을 인수함으로 해서 이제 기관망 사업자인 제1사업자인 한 KT의 최소한 82%의 망을 확보하게 되고 앞으로 통신 3강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앞으로 대단한 발전이 하여튼 예상된다. 그래서 하나로 통신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해서 월요일 아침에 주가가 거기 상한가에 출발해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수요일까지 상당폭 밀렸죠. 오히려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정도 수준까지 밀려버렸는데, 이 과정을 보면 첫날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고 첫날 하나로 통신이 고점 매물이 확 쏟아진 가장 결정적인 동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로 통신이 첫째 날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로 통신의 리포트를 각 우리 언론사에서 혹은 매일경제에서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이제는 이렇게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신의 파워콤 인수는 3대 기관 통신 사업자로 발돋움을 하고 하나로 통신이 요승망을 대단히 많이 확보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하나로 통신의 중장기 발전에 긍정적이나 하나로 통신이 이 파워콤의 지분을 인수함으로 해서 부채가 약 2천억에서 3천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로 통신의 유동성이나 혹은 재무 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 후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장에 흑자 전환의 시기를 늦추거나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등락을 할 수 있다. 즉, 이때 이러한 제목들의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개 통신기관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파워콤 인수하면 이제 앞으로 대단히 하나로 통신이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기 매수 의견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흑자를 늦추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중기적으로는 중립 내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를 볼 때 우리는 이 리포트를 쓴 사람은 분명히 자기도 분석가인데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으니까 리포트를 뭐를 쓰긴 써야겠는데, 이 하나로 통신이 이것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도저히 하지를 못하고 그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점이 나쁘고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단기 매수를 할 수 있으나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하고 중기적으로는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쓰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초도 효과 때문에 단기 매수라는 이 시각에 제일 먼저 몰입을 하게 되고 월요일 아침에 매수 주문을 넣는 주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월요일 아침에 음봉을 쭉 떨어뜨리는 과정에도 이 단기 매수를 앞세운 리포터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는 계속 들어오지만 실제로 이것을 재료를 이용한 고점 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는 완전하게 밀렸죠. 저는 이 하나로 통신이 이번에 내부자의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 똑같은 리포트를 이제 오늘은 만약에 다시 읽어본다면 이제는 이것이 유동성이 나빠져서 앞으로 이제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앞으로 하나로 통신은 상당히
뭐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이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 리포트, 이것이 최신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 첫날 나왔고 또 하루 뛰어서 둘째 날 나왔고 세 번째 이러한 리포트들이 쏟아졌으니까 시간적 갭을 두고 같은 리포트들이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리포트가 하루 나온 날은 이 앞머리에 단기 매수 의견으로 보여졌던 여기의 초두 효과로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를 월요일 아침에 감행을 하게끔 만들었지만 이것이 월, 화, 수 이런 리포트들이 쏟아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과정에서 이 뒷이야기, 즉 최신 효과, 즉 부정적인 이야기, 최신 효과가 이것을 시장에 대한 인식을, 하나로통신에 대한 인식을 압도해서 이제는 더 하락이 깊게 만드는, 즉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던 사람이 대거 손절에 나서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사람은 최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뭐 이러한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전문가라면 최소한 이런 어떤 투자 심리학적인 베이시스를 가지고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여실히 하나의 사례로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심은 나도 모르겠지만 에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괜히 리포트는 한번 내보자라는 부류와 실제로 단기 매수 해보자라는 부류가 있었을 거고 세 번째로서는 이거는 일시적인 재료에 지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세 그룹의 애널리스트가 있었을 테지만 이 전문 제도권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다른 생각을 가진 이 세 사람의 애널리스트가 결과적으로 리포트는 같은 리포트를 생산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신문기사나 각 증권사 분석기사를 보면 거의 전원은 똑같은 리포트, 즉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똑같이 쏟아냈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은 좋다, 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냥 괜히 냈다, 한 사람은 나쁘다 이런 생각으로 이 리포트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포트를 생산하는 사람은 이것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써야 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리포트를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현재 내가 이 리포트를 보고 하나로통신이 이게 매수 의견이구나, 좋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혹시 이것이 초두 효과는 아니었나? 혹시 지금 수요일쯤 돼서 하나로통신이 굉장히 떨어지고 부정적으로 보이면 혹시 내가 최신 효과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을 재료적인 측면에서 분석만, 예를 들어서 하나로통신의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통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통신에서 파워콤을 인수를 했다. 주당 예를 들어서 13,000원이든 뭐 12,000원이든 인수를 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방금 앞서서 소개해드렸다시피 하나로통신의 파워콤 인수는 주가의 뭐 재무구조를 불안정화시키고 부채를 늘리기 때문에 더 나쁠 것이다. 혹은 뭐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자인 KT와 거의 어깨를 기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나로통신이 큰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마구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나중에 하나로통신의 주가가 오르면 A 애널리스트가 맞았다. 야, 저 사람 실력 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C 애널리스트가 맞았다. 저 사람 실력 있고 저 리서치 센터가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식에서 우리가 리서치들의 기능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죠. 사실 이런 류의 리서치는 이거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기업은 자기 영속성이 있어요. 기업의 자기 영속성은 뭐냐면 스스로 망하려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코스닥에 뭐 일부 뭐 정신 나간 어떤 CEO들이나 혹은 뭐 일부 중소기업이 고위부도를 내는 수는 있지만 기업의 자기 영속성과 기업의 자기 복제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남고 스스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진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기업이
절대로 스스로 망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법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기업이 투자 판단과 기업이 어떠한 무엇을 결정을 했을 때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그저 금만 살피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는 리포트를 쏟아놓지만 사실은 한 기업이 어떠한 것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떠한 재료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이 재료를 위한 재료가 아니라 어떤 정책적 혹은 기업 자체의 어떤 큰 방향성의 어떤 전환을 위한 결정을 했다면 사실은 가장 현명한 그룹은 이 그룹들이 아니고 원래는 이 그룹이라는 거죠. 이 그룹. 즉 기업 자체가 했을 이 판단이 원래는 가장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로통신이 파워컴을 인수하기로 했을 때 하나로통신의 목표는 제2기관사업자가 되겠다라는 목표고 이것으로 우리가 성장하겠다 했으면 죽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내부적인 판단과 생각들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외부에서 정권사에서 오늘 진행 뉴스 보고 앉아서 타이핑 노트북에서 애널리스트가 다리 꼬고 앉아서 만들어낸 이 리포트들은 하나는 좋다 하나는 나쁘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쁘다 수도 있고 이런 리포트들은 사실은 그저 월급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리포트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기업의 리포트를 바라볼 때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한 리포트들은 실제로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수급적 요인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의 펀더멘탈 자체를 잣대를 기업의 주가를 측정하는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 펀더멘탈적인 어떤 측면의 변화라는 것은 기업의 판단을 믿어주는 것이 현명하다. 왜? 기업은 스스로 자기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 주력 사업인 백화점 사업과 기타 사업을 분리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현대그룹 내에서 어떤 자기들의 행정안의 지분 문제만 아니라면 정말 이때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외부에서 아무리 왈가왈부하면서 분리를 하면 백화점 사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실제로 기업의 자기 영속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기업의 판단이 제일 오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틀릴 확률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리포트, 어떠한 이야기들, 인상을 형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주식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정보의 어떤 생산 과정 속에서 이번에 하나로통신의 사례를 들었지만 이 인상 형성의 과정은 이것에 미치는 영향들, 즉 초도효과, 최신효과,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 세 개의 생각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여기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게 되나라는 점을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초도효과나 최신효과는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고정관념과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정관념은 한 가지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정관념 자체가 자기 복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을 점점 자기가 고정관념의 방향으로 바꾸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의 지리멸렬의 상태, 이건 너무 전문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편견이 스스로 망가질 때까지 흘러가지 않고서 고정관념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상을 형성할 때 시장에 대한 인상, 이러한 인상을 형성할 때 이 고정관념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죠. 이 고정관념 회피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어떤 인상 형성의 과정들은 이 안에서 미칠 수 있는 무수한 어떤 원인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통신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우리는 이 안에 리포트 속에서 월요일 아침에 매수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초도효과로 인해서 긍정적 매수를 넣어서 고가를 형성하고 이후에는 이제 최신효과에 의해서 음봉이 떨어지는데 그 이전의 하나로통신의 거래 과정을 보면 이것이 하나로통신 내부자이든 혹은 하나로통신과 데이콤이 양쪽에 관련된 사람이든 혹은 이것을 결정지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이러한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매수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 이거 분명히 내부 정보가 확실히 있었던 사례인데 이것이 내부 정보가 있었던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에 재료가 터지니까 그 재료에 바로 파는 이 상황을 이 엉터리 리포트를 쏟아낸 이 아무 생각 없이 리포트를 이러한 어떤 심리적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리포트를 쏟아내던 이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들은 본의 아니게
공모한 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인상을 형성 지을 때 그 생각들이 과연 얼마나 현명한가라는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인상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과기임이라는 게 있죠. 어떤 인상은 형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그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인상은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의 원인은 뭔가, 즉 타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내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 어떤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호불호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인상 형성의 문제일 수 있지만, 다만 인상 형성도 상당히 침착하고 내가 다분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면서 시장의 리포트를 받아봐야 되지만, 인과기인이라는 것은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을 경우에 이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어떤 상승 방향의 행동의, 즉 타인 행동의 이 원인, 즉 동기는 뭘까? 이 타인이 행동하게끔 만든 이 행동을 하게끔 만든 이 인과적 관계에 있는 진짜 주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새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럴 때는 우리가 생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공변량과 할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게 진행되는 감은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용어들이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죠. 공변량과 할인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할인의 법칙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타인의 행동, 즉 시장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것을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할인의 법칙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V 뉴스를 통해서 박찬호 선수가 이제 TV 뉴스에 나와서 어떤 뭐 시리얼, 우리가 이제 뭐 켈로그 같은 시리얼을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 이 장면을 이제 뭐 광고 CF를 찍었다고 가정하죠. CF를 이제 박찬호 선수가 찍었는데, 시리얼을 먹으면서 통상 우리가 저는 뭐 이 A라는 시리얼을 매일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CF에서 박찬호가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과기인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인상을 결정짓습니다. 인상을 결정짓는, 어떻게 인상을 결정짓느냐? 박찬호도 먹는 시리얼을 먹는다면 이 시리얼은 박찬호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시리얼이겠구나, 참 건강식품이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좀 어거지와 같은 사례이긴 하지만, 박찬호가 먹는 시리얼은 박찬호가 계속 먹어왔습니다. 그러면 시리얼을 많이 먹어서 나같이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었다, 내지는 이러한 육체적 건강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이 CF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면, 인과기인의 입장에서 만약 바라본다면 박찬호는 이 시리얼 회사, A라는 시리얼 회사에서 광고 모델료를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죠.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리얼을 나는 매일 먹습니다라는 방송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인과기인을 놓고 생각한다면, 박찬호는 모델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함으로, 비록 박찬호가 시리얼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시리얼은 실제로 그만큼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할인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할인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의 법칙을 어디에서 적용을 해나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보고서를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 회복의 시기를
회복의 시기를 이야기하지 언제까지 나쁠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는 횟수보다 언제쯤, 같은 말이라도 언제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야 라는 리포트를 내지 언제까지 나쁠 것이야 라는 리포트는 내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시장에서 비교해보면 그렇죠.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은 이 반도체 시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시에서 반도체가 산업이 좋아져서 정시에서 반도체주가 주목을 받아야 자기의 리포트도 계속 쏟아지고 자기의 몸값도 올라가고 반도체 시장의 즐거움은 곧 나의 즐거움이고 반도체 시장에 좋은 것은 곧 내게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리포트를 내도 현재 5월달에 반도체가가 떨어져 있지만 최소 10월부터는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는 경우와 반도체 업황이 5월이 지금 나쁜데 최소 9월 말까지는 계속 나쁠 것으로 보인다는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 현재 5월인데 10월부터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5월에서 지금 나쁘지만 9월 말까지도 계속 나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은 내용은 같은 말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할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으면 이 10월부터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쭉쭉쭉쭉 나쁘지만 10월부터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라는 이 최신 효과의 뜻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반도체가 지금 나쁘지만 이렇게 이런 이유로 나쁜데 뭐 10월 들어서는 뭐 어떤 신학기부 효과로 반도체 세계 반도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여 이런 리포트를 낸다면 우리는 할인 효과를 생각해서 이 사람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니까 이 사람 말의 50%는 일단 접어두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좋아 보일 것으로 보여라는 이 말에 우리가 속아서 반도체가 앞으로는 좋을 것이야 라는 생각은 바로 이 최신 효과의 뜻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포트를 읽거나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얼마나 이 시장의 리포트나 의견을 할인해야 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이 리포트를 내는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반드시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항상 어떤 리포트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을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우리가 신문의 기사 한 가지, 뭐 리포트 한 가지를 보더라도 항상 이런 것처럼 즉 할인 법칙을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뭐 언론사에서 매일경제 신문에서 어제 미국 증시 급락, 뭐 미국 투자자 줄줄이 시장을 떠나, 미국 뮤추얼 펀드 앞으로 뭐 잔고가 사상 최저로 줄어들어, 이런 엄청난 타이틀 기사가 막 쏟아지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신문 기자들은 신문의 부수를 올리기 위해서 신문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고 자극적인 용어를 써야만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 중에 용어와 이 사람들의 의견 중에 나쁜 의견, 좋은 의견 중에 나쁜 의견이나 좋은 의견 중에 자극적인 것만 많이 골랐을 테니 이 중에 이만큼은 접어주고 생각하는 이 할인 효과를 생각해주는 이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 심리의 측면에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부시 정권이 이라크를 공격한다는 이제 설로 이제 전 세계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한국, 심지어는 이제 다른 어떤 동남아 국가들까지 정권 시장이나 각종 어떤 경쟁이들, 심지어 유가라든지 금값, 그 이외에 기타 소재들의 어떤 가격대, 곡물의 가격, 유가, 주가까지 아주 요동을 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떤 미국의 어떤 움직임은 지난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가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는 보수 우경화의 물결 속에서 미국인의 선택일 수는 있으나 그런 미국인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서 휩쓸려 다녀야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고위 관료 한 분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에 한국에서도 지상군 파병을 배제하지 않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상군 파병을 배제하지 않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행동이나 말들은 과거 로마 시대 이후로 어떠한 국가도 전 세계를 제패하지 못했던 것, 혹은 대영제국 이후로 어떠한 국가도 전 세계 30개국의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었다는 점,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미국의 위력을 놓고 생각한다면 그들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비록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과의 미국과의 전쟁에 우리가 정비를 대야만 하고, 또 미국이 후세인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실제 우리는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동 산유국과의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미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정치적인 혹은 각종 어떤 세력들의 힘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약소국으로서 겪어야 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울분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미국의 입장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6.25 전쟁 때 수만 명의 군사들이 한국 땅에서 죽어가면서 현재 한반도를 적화로부터 지켜내었지 않느냐. 그 이후로 많은 미국인들이 달러를 한국에서 뿌려가면서 지난 수십 년간 군대를 주둔하면서 한국의 국방 부담을 들어주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까지 오게끔 이끌지 않았느냐. 또 한국 경제가 자리 잡게끔 계속 원조를 하고 이후로는 미국이 한국 시장의 한국 상품을 소모해주는 시장으로서 든든한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또 이러한 미국 측의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로 미국이 우리가 이뻐서 그러겠느냐. 그것은 각 역학관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극동아시아의 어떤 힘의 균형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필요해서 벌인 일이지 우리가 원해서 벌린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원조를 지원을 거부하면 배은망덕한 나라로 볼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싸움에 우리가 굳이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굳이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이유는 없다라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논리도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국내 여론도 극우와 극좌를 제외한 어떤 대부분의 어떤 중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 중국의 정권 교체기 때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계속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를 숨기는 데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현재 미국과의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아주 명백하고 아주 훌륭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도 대단히 그 후폭풍의 위력이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섣불리 미국과의 어떤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산유국들로부터 있게 될 피해라든지, 혹은 또 이 전쟁이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등을 짐으로써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 불이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냉철히 판단하고 냉철히 잣대를 지어서 아주 훌륭한 대응을 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럴 때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막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농담처럼 상반사고 이론에 입각해서 만약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그 순간이 아마 세계 정치의 바닥을 찍고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지금 모든 증권시장 혹은 미국을 비롯한 각 시장들은 이제 미국의 침공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농담삼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아주 해안을 발휘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함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시장이나 경제, 혹은 국가의 어떤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잘 지혜롭게 수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